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운전하는 데는 지장 없어. 가족이나 친구, 지인이 이런 소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랄도 풍년이다라고 해야죠. 예,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고 또 자동차 키도 빼앗아야겠죠. 이거 진짜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칫 본인은 물론 생판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까지 망쳐놓을 수도 있잖아요. 절대 음주운전 이건 안 되는 거죠. 예. 김호중이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음주운전 이야기를 하느냐? 어제 하는 보고서를 보면서 이 생각이 버뜩 들었거든요. 진짜 아연질색할 수밖에 없었어요. 술은 마신 것은 맞지만 운전하는 데는 지장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보고서 뭐 천천히 설명드리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3주체, 가계기업 정부잖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빚을 전부 더해보니 얼마인 줄 아세요? 와, 숫자가 어마무시해요. 6,033조 원. 와. 우리나라 빚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게 GDP의 2.5배에 달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큰일 날 소리 아닙니까? 정말 빛나는 대한민국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이 숫자를 얘기하면서도 보고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금융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 이 술은 마신 건 맞지만 운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예. 이건 역시 지랄도 풍년인데요. 그러니까요. 빚이 한 배도 아니고요. 2.5배. 이거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기업, 가게, 정부가 2년하고도 반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이걸 다 탈탈 모아서 갚아야지 청산할 수 있는 빚이 쌓여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정적이다. 정말 기가 막히죠? 물론 왜 이렇게 했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어제도 강조했다시피 하는 지금 정부로부터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가 많죠. 특히 성태윤 대통령 실정을 비롯해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경기가 다 죽고 있다. 그러니 기준금리부터 내려라. 라고 압박한다는 이야기 경불진에서 몇 달 전부터 얘기 드렸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독립기관인 하는 총재 크게 반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창용 하는 총재는 지난 방송에서 살펴봤듯이 독일의 힐 총재라고 있죠. 지난번 설명드렸어요. 이 총재처럼 과감하게 나 이런 압력 더 이상 못 참아 사표 던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소심하게 반발만 하고 있어요. 이분도 대출이 많은가 보죠.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요 얘기를 꺼낸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 여기도 보니까요. 일단 앞서 얘기처럼 우리나라 금융 상황이 안정적이다. 빚이 그렇게 많은데도 안정적이다. 이걸 전제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이다 전제를 했지만 그 내용 이 보고서가 상당히 길었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 상황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라는 지표가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어젯밤에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보고서 쓴 연구원들 참 고민 많았겠구나. 이런 지표를 쓰면서도 안정적이다 말하려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 국어 사전 열심히 찾아보셨겠네요. 그래서 뭐 이게 오바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 이 보고서를 읽다가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교회의 압력에 지동설 부정하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갈릴레이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물론 이게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거는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뭐 갈릴레이가 교회의 엄청난 압박에 목숨까지 위협받았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념을 꺾는 듯 했지만 그래도 그가 남겼던 여러 저서에는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다 드러냈어요. 이처럼 하는 연구원들도 총재나 아니면 다른 압력에 못 이겨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다 라고 했지만 앞서 얘기처럼 아무런 지표를 다 남겨놨거든요. 자, 봐라. 이런데도 안정적이라 할 수 있어? 곳곳에 증거를 남겨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만의 착각일지도 모르겠지만요. 안정적이다 말과는 달리 이 보고서 혹시 시간 나시는 분들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 보고서에 실린 지표 정말 두렵기까지 합니다. 일단 빚의 규모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상상 초월이에요. 왜냐? 빚 하면 빚 많은 나라 뭐 가장 먼저 대부분 일본을 꼽죠. 그리고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도 빚 때문에 난리가 난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일본, 미국에 못지않을 지경이더라고요. 이 보고서는요, 우리 경제 주체별 매크로 레버리지 이 현황을 담아놨거든요. 근데 매크로 레버리지가 뭐냐? 앞서 얘기드렸던 거시경제를 구성하는 3대 주체, 가계, 기업, 정부. 이 각 부문별로 보유한 부채 규모를 명목 GDP, 이거 대비해서 비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기업은요, 어이구, GDP보다 많어. 113.9%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계도요, 93.5, 10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43.9.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주체 세계의 전체 빚 다 합치니까 앞서 얘기 드렸던 대로 6,033조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GDP 대비 비율을 따져보니까 251.3%. 우리나라 전체 빚이 GDP의 2.5배에 달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좀 막연하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다른 나라, 뭐 특히 뭐 모든 나라랑 비교할 필요는 없겠죠. 선진국만 대상으로 비교를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진국에서 매크로 레버리지가 가장 높은 국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일본이잖아요, 일본. 일본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무려 398.8. 그리고 그 다음 2등이 의외예요. 전 미국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캐나다가 2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도 의외입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매크로 레버리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국방비보다 지금 채권 이자 비용 이거 더 쓰고 있다. 그럴 정도로 빚이 심각하다. 근데 그 미국이 우리나라 거의 차이가 없어. 우리나라보다 살짝 높은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매크로 레버리지가 가장 낮은 나라 208.6%의 뉴질랜드입니다. 예. 그러면 250%인 우리나라는 뭐 그냥 평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요 얘기를 떡하니 보고서는 적고 있더라고요. 주목할 점이 있다. 그게 뭐냐? 주요국들이 매크로 레버리지를 줄여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라는 겁니다. 매크로 레버리지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다른 나라는 정부 부채가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이 늘어났다가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 부채까지 상승하고 있다. 이거를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경기 회복세에 따라 이 매크로 레버리지를 줄이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늘어난다. 이게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더 재미난 점도 있어요. 정부의 매크로 레버리지. 이게요, 1번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218.3. 그리고 프랑스도 많더라고요. 107.1. 미국도 106.4. 영국은 92.5. 캐나다는 91.5. 독일은 60.7. 스위스는 26.9.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앞서 얘기처럼 43.9였잖아요. 뒤에서
두 번째로 적더라고요. 근데 이거 정부가 부채가 적으니까 다행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따져보면 정부는 매크로 레버리지가 낮은 반면에 가계와 기업 매크로 레버리지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 매크로 레버리지 앞서 살펴본 대로 93.5잖아요. 근데 선진국들의 평균은 몇이냐? 71.8입니다. 우리나라가 21.7%포인트나 높아요. 기업, 우리나라가 113.9잖아요. 근데 선진국 평균은 88.8입니다. 우리나라가 25%포인트나 높아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부가 내야 할 빚 부담을 가계와 기업이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경제가 지금 좋은 상황이라면 이것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가계와 기업이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빚 부담 때문에 가계와 기업 연체율 이게 급증하고 있다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1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은 0.98%, 은행은 0.73이고 비은행은 상당히 높습니다. 2.17%. 그래서 합치니까 0.98%인데 지난해 3분기 대비 0.0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아이고, 겨우 요거 가지고 얼마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0.98%가요. 2016년 1분기 이후 최고치. 8년 만에 최고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신협 같은 경우는 6, 7%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가계부채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어가지고 채무 상환 부담 선진국보다 매우 높다라는 것도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말로는 안 했겠죠. 수치로 요거를 증명하고 있는데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DTI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DTI가 우리나라가 203.7 그리고 DTA라고도 있거든요. 이게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하는데 이게 51. 근데 선진국 평균은 DTI가 160.7 그리고 DTA는 28.5.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평균보다 DTI는 1.3배가 많고요. DTA도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러니 가계부채 부담 상당하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기업이에요, 기업. 1분기 기업대출 연체율 얼마냐 봤더니 무려 2.31%. 그나마 은행은 0.48%로 적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은 어이구 이게 말이 되나 5.96%나 돼요. 이게요 2023년 3분기 대비 0.5%포인트가 오른 수치이자 이 수치가 2016년 6월 이후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특히 비은행 연체율 앞서 5.96%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수치만 높은 게 아니라 이 상승폭이 1.74%포인트에 달했다는 겁니다. 은행도 0.06%포인트가 상승했고요. 상승폭도 엄청 크다는 거죠. 왜 이렇게 규모도 크고 상승도 많이 하느냐?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각파도라고 하죠. 그래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쪼그라들고 있고 이자 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요. 이 보고서가 이것도 지적하더라고요. 2023년 말 그러니까 지난해죠. 2,588개의 상장 기업의 매출에 이걸 조사했더니 전년 대비 3.4%가 늘어난 게 아니라 감소했다고 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도요. 2.9밖에 기록을 못해서 전년 대비 2%포인트나 하락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업의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 이게 3.3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진국 평균은 5.9배인데 우리나라가 거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3.3배나 버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 다음 수치가 진짜 끔찍해요. 예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지만 좀비 기업이라고 있잖아요. 좀비 기업.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 일명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이 좀비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인 기업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사해 봤더니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무려 41.4%에 달아요.
10개 중 4곳 이상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수치는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특히 중소기업만 따지니까요. 이 비중이 55.2%나 돼요. 과반을 넘어섰어요. 근데 여기서 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중소기업 55.2인데 전체는 41.4. 그러면 대기업 중에도 좀비 기업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도 잘 나간다는 대기업들. 대기업들 중에 무려 29.2%가 이자 보상 배율이 1도 안 되는 좀비 기업이라는 겁니다. 대기업 10곳 중 3곳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낸다. 이거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원금을 갚아도 현찮을 판에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는다. 아, 심각하네요. 기업들만이 아니에요. 이 최강 경기의 바로미터인 자영업자.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요. 어이구, 이게 자영업자들만 따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천조국을 달성했어요. 천조국. 왜냐? 1055조 9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1년 전보다 무려 2.1%나 늘어났어요. 이게요, 가계대출 증가율, 이게 1.6이거든요. 근데 자영업자 대출은 2.1. 증가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빚이 늘어나도 장사가 잘 돼서 잘 갚으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에 나온 수치를 보니까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022년 2분기 말에는 0.5%였거든요. 정권이 막 바뀔 때죠. 그런데 올해 1분기를 따지니까 1.52%. 정권 바뀐 다음에 3배가 증가했네. 가계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많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2배. 근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3배. 특히 여러 기관에서 돈을 빌린 저소득층이거나 신용상태가 낮은 차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약 자영업자 차주 연체율, 이게요, 2021년 3분기만 해도 3.97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뭐 수치가 높긴 하지만 취약 차주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나마 선방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요, 올해 1분기에 조사했더니 얼마인 줄 아세요? 10.2입니다. 10.2. 취약 차주 중에 10명 중 1명이 빚을 못 갚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취약 차주 비중도 가계는 6.4%인데 자영업자는 12.7. 자영업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취약 차주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연체율이 높으면 은행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결국 은행이 자영업주 분들의 집을 경매에 붙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가게, 집 다 경매에 붙이겠죠. 아니 그러면 빨리 갚으면 되겠지. 근데 그게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 자영업자의 연체 차주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연체액만 따진 거예요. 전체 빚이 아니라 1억 2,200만 원. 와, 연체를 1억 2천만 원 이상 했다는 거예요. 지금같이 내수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1억 2천만 원이 넘는 연체를 어떻게 갚습니까? 따라서 보고서는 평균 연체액보다 최근 자영업 대출에서 연체하는 사람 수와 연체 기간이 모두 늘어나고 있다. 이게 불안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영업자 대출에서 신규 연체 진입 차주가 2021년만 해도 0.51%에 불과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1.52%까지 늘어났다. 전분기에 이어 계속 돈을 갚지 못하는 연체 지속률도 올해 1분기 어이구 76.4%라는 거예요. 한 번 연체를 시작하면 거의 70% 이상이 계속 연체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비율도 2017년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전해드린 지표들 보고서에는 PF 문제도 다루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본 것만 따져도 이거 진짜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나라 경제, 금융시장 위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잖아요. 그런데요, 보고서는 또 마지막에 엉뚱한 소리를 해요. 금융 시스템의 단기적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 지수.
FSI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장기적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 취약성 지수 FVI라고 있는데요. 이게 각각 15.9, 30.5를 기록했대요. 근데 이 수치가 둘 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 완만한 하락세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이렇게 지표가 나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예, 아마도 위에서 압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요 얘기도 써놨어요. 어제도 저희가 얘기 드렸듯이 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이 보고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행을 연기해도 가계부채 위험성도 크지 않다. 아니 연체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위험성이 크지 않다라고 적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에 요 얘기도 빼놓지 않았어요. 뭐냐? 가계부채가 빠르게 확산될 경우 DSR 범위 확대를 검토해야 하고 기업 부채도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난 만큼 금융기관들이 산업별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아니 앞에서는 완만한 하락세 안정적이라면서요. 네. 근데 DSR 범위 확대를 해야 되고 산업별 위험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냥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철저히 하래요. 참 재밌죠? 지금까지 살펴본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어떠셨나요? 정말 언론이나 정부나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안정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모르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가 GDP의 2.5배에 달하고 가계 기업의 연체율이 최고로 치솟고 있고 빚으로 빚을 갚는 일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정부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적었지만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심정으로 여기저기서 위험성을 경고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한국은행 연구원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좀 더 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 안정적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를 보고 정부는 더 몰아붙일 것 같아요. 금리 인하 더욱 압박할 것 같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한국은행도 안정적이라고 했어. 지표는 무시하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가는 물가와 환율 폭등하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정말 IMF급 위기가 닥칠지도 모르는데요. 그리고 하는 연구원들이 그런 위기의 방강자가 되지 않을까요? 하는 연구원들도 대출을 많이 했나 보네요. 아니면 지위에 너무 목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표 내시는 분 최근에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여기서 우리도 뭔가를 좀 알아차야겠죠. 이 보고서 제목이 아니라 행간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앞에 위기가 얼마나 왔는지 이거를 목도하고 위기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술은 마신 것은 맞지만 운전하는 데는 지장 없다. 이런 식으로 경제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정부와 금융당국에 우리가 또 한 번 제대로 경고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고를 해야 되긴 하는데 지방선거에서 또 한 번 우리가 화가 났다는 걸 보여줘야 될 텐데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국민청원 들어가 보시면 아주 최근 들어 활발하게 국민청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것도 많은 애청자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